안녕하세요. 임동건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필수 체크해야 될 요소 6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들 계시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계신 부분,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설명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갱신 거절 여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라는 게 조건이 성취가 돼야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약 만료가 또는 계약 해지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그 현상 상태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로 만료하겠다 또는 계약 만료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임대인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돌려주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그때 계약 만료한다고 통지한 게 맞다라고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부의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용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자. 오히려 문자보다는 녹취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녹취가 불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 당사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겠습니다. 계약 만료로 집 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녹취하셔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상대방한테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언제 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인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만료 전 2개월에서부터 6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는 것도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된다는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뤄졌다라는 것도 반드시 증거로 남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절차들 전혀 거칠 필요도 없어요. 신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도 해야 되고 지급명령도 신청해야 되고 소송도 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지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했느냐라는 것들이 항상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에서 2개월 사이에 꼭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받은 은행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했을 때 연장하려면은 만기가 됐는데 해제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근데 그때 증거를 전혀 들이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기가 됐다라는 부분을 은행한테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료 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명확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통지를 하고 3개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전학 문제라든지 이삿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반드시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입증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으라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필수 체크사항, 다른 이사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능동적으로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만기가 되고 9월 초에 입주할 새 집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잔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세금을 꼭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잔금을 주지 못해서 내가
새롭게 입주하는 데에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자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계약을 해지하게 됐을 때 물어주게 되는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인한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소위 손해배상에서의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임대인이 과연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재정적 능력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임대인인 경우에는 전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등기부 등본상의 변동사항들을 잘 지켜보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알 수 없는 근저당이 내 후순위로 계속 잡힌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세 압류 금액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 압류 금액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인데 압류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이다.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임대인한테 물어보면 임대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큰 문제 아니다. 내가 바로 해결할 거다. 내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세 압류가 걸렸다라는 것들은 그 사람의 신용상태 또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국세 압류가 있던 경우에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부 등본상의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체크해야 된다. 이거를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기가 다가오고 내가 달라고 누차 얘기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만기가 다가오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는데 전세 자금, 그러니까 전세 금액을 시세보다 낮추지를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반드시 물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전세금을 반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세금 마련에 진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낮춘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의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긴급하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전혀 낮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빼줘야 되는 보증금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의 갭 차이를 내 돈으로 메꿀 수 있는 좁은 틈의 간격도 내 금액으로 메꿔줄 수가 없는 재정 상태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와도 전세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 이거는 위험한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할 때는 간이 소송 절차, 아주 간략한 소송 절차인 지급명령제도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의중을 떠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급명령이 되려면 만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도 제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만료 전에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료가 돼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녹음을 하시거나 녹취를 하시거나 문자로 받았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됐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악성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융통할 자금이 있다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거예요.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것,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전달할 것, 그리고 다른 이사 계획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임대인한테 알려줄 것. 네 번째로, 임대인의 재정 능력도 가늠해 볼 것. 다섯 번째로, 지급명령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여섯 번째, 만료 전 소송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이렇게 6가지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체크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